안녕하세요. 경제가 흐르는 인문학 카페 진행의 박남숙입니다. 여러분 처음 뵙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경제가 흐르는 인문학 카페는요, 분기별로 한 번씩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 두 번째 시간인데요. 자, 첫 시간에도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는데, 이렇게 두 번째 시간에도 자리해 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 드립니다. 자, 오늘은요, 저희가 좀 고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평소에 고전 좀 많이 읽으시나요? 네, 대답이 없으시군요. 네, 저부터도 고전을 좀 잘 읽지 못하는 게 사실입니다. 고등학교 때 이 대학 입시를 위한 이 고전을 좀 읽었었는데, 이후에는 좀 접하기 어려운 게 또 현실이 아닐까 싶은데요. 왠지 고전 하면은 조금 고리타분하고 현대사회와는 좀 동떨어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 마련입니다만, 하지만 좀 자세히 살펴보면요, 유명 인사의 연설이라든지 또 인사말, 혹은 신문의 사설, 또 책 머릿말에 보면 또 가장 많이 인용되는 게 바로 고전이 아닐까 싶습니다. 뭔가 있어 보이기도 하고요. 자, 오늘은 그래서 모처럼 좀 고전을 쉽게 좀 풀어드리려고 이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고전하면은 여러분들도 손자병법, 이런 이야기도 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실 손자병법보다도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다라는 말을 더 많이 기억하실 겁니다. 시대를 막론하고, 그리고 남녀노소 불문하고, 또 많이 또 상황에 잘 맞게 쓰이는 말이기도 하죠. 자, 오늘 때마침 우리나라와 러시아의 축구 경기도 있었습니다. 모두 뜻깊게 보셨을 것 같은데요. 자, 월드컵 시즌인 만큼 이렇게 또 축구 전술에서도 인용되는 그런 처세술, 또 병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오늘은요, 바로 이 손자병법을 통해서 싸워서 이기는 법, 나아가서 싸우지 않고도 이기는 법에 대해서 명쾌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도움 말씀을 주실 분 얼른 모셔야 되겠죠. 자, 국민훈장으로 많이 알려진 분입니다. 각종 매체에서 종횡무진하고 계시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것 같은데요. 또 3분 고전이라는 베스트셀러의 작가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박재희 교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예, 오늘 소개했듯이 경제하고 고전, 사실 좀 어울리지 않는 말 중에 하나입니다. 경제라고 하는 건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고 효율성을 높이냐, 이런 얘기인데, 이 고전이라고 하는 건 그저 집에 앉아서 편안하게 인생을 고민하고 삶을 고민하는 그런 걸로 많이들 알려져 있는데, 사실 이 경제와 고전이 만난다는 게 요즘은 굉장히 대세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경제라는 게 아무리 돈을 버는 행위지만 바로 인간이라고 하는 인문, 그 인간의 문양에 대한 이해 없이는 돈 버는 것이 그리 많은 사람의 박수를 받는 것 같지 않습니다. 전 그래서 오늘 이제 여러분들한테 고전 중에서도 논어맹자는 다 읽어보셨죠? 아니면 도덕경이라든지 한비자, 묵자, 아주 어마어마한 동양 고전들이 있습니다만, 특히 많은 분들이 관심 있는 게 이 손자병법이라는 책인 것 같아요. 손자병법. 월드컵 축구 감독들 중에 이 손자병법 책 한 번 안 읽고 나온 분 없다는 얘기를 듣고 보면, 사실 축구도 전쟁 아닌가요? 그 전쟁에도 뭐가 있어야 돼요? 전략이 있어야 되고, 요번에 또 이 러시아전에서 저희가 이길 때 그 이근우 선수인가요? 적시적소에 탁 집어넣음으로써 상대방을 제압하는 한 골을 넣는 거 보면, 사실 이 전쟁이란 것도 어쩌면 이 손자병법에서 나오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으로서 이 축구에도 많이 인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그래서 손자병법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좀 살아야 될지, 또 어떤 고민을 하며 살아야 될지, 이런 인간이 가져야 될 기본 이야기를 한번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자병법 하면 많이 아시는 구절이 있죠. 왜?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손자병법엔 그런 말이 안 나옵니다. 백전백승이 뭔 뜻이에요? 100번 싸워서 난 100번 다 이기겠다. 절대로 인생 그렇게 살지 말래요. 왜요? 100번 써서 100번 이긴다는 생각만 갖고 살면 해서는 안 될 짓도 한대요. 밑에 사람 다 죽여놓고 옆에 사람 피 흘리고 상대방 가슴에 멍들어 놓고 이겼다? 그게 무슨 승리냐는 겁니다. 그래서 손자병법엔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그렇게 좋은 말이 아니에요. 백전백승은 비선지선자야라. 훌륭한 승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가장 위대한 승리는 어떤 승리예요? 아시잖아요. 왜? 싸우지 않고 이기는 승리요. 이겼는데
상대방 가슴에 멍 안 들고, 또 내 옆에 사람 피 안 흘리고, 또 내 손에 흙 안 묻히고, 굉장히 아름다운 승리 아닙니까? 그래서 손자병법에는 백전백승이라는 말보다는 100번 싸워서 100번 다 안 지고, 그리고 100번 다 안 다치는 게임을 해야 된다 해서 백전불태라는 말이 있습니다. 왜 동네 축구에서 가장 위대한 승리가 뭐예요? 부전승이라고 했잖아요. 부전승. 그게 뭔 뜻이에요? 싸우지 않고 이기는 거 아니에요? 진 사람도 없고 억울한 사람도 없고, 그런데 승리했고, 기업이 돈을 이렇게 벌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을을 갖다가 그냥 못 살게 해서 돈을 번다든지, 고객들한테 속여서 이익을 탐닉한다든지, 그걸 요즘 이익이라고 하나요? 다 탐욕이라 그러지. 그래서 요즘 손자병법에 대한 이 얘기들이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어요. 싸우지 않고 이겨야 된다. 상대방 가슴에 멍 안 들고 이겨야 된다. 그런 것들을 우리는 손자병법에선 전략을 갖고 싸우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다 전략적으로 살고 계십니까? 그래서 손자병법엔 전략을 3가지로 나눠요. 첫 번째 전략은요, 타이밍을 좀 알아야 된대요. 언제 나가야 될지. 그러니까 아파트 분양을 받더라도 시기 조절을 좀 잘해야 된답니다. 타이밍 놓쳐갖고 왜 아파트 분양은 털컥 받아봤는데 나중에 가면 어떻게 됐어요? 이거 중도금도 못 놓고 가격은 더 떨어지고, 이건 뭐 어떻게 해볼 수도 없는 상황, 아무도 겪어보신 적 없습니까? 그래서 그런 분한테 그래요. 왜 하필 그 시기에 아파트 분양을 왜 받았어요? 그러니까 남들이 줄 서서 같이 줄 섰대요. 제발 그렇게 살지 말래요. 좀 고민하래요. 어떤 타이밍에 나갈 건가? 그리고 전략의 2번째는 도대체 어디로 나갈 건가? 스페이스, 공간입니다. 타겟 선정을 하래요. 그러니까 아파트 하나 분양받을 때는 정말 어느 지역에 분양받을까 좀 고민을 하라고 싸우랍니다. 그야말로 때도 놓치고 타겟도 놓치고 그냥 남들이 줄 쓴 데 가서 같이 섰다가 그야말로 집안 전체가 흔들리는 경우를 있는 거 보면 좀 전략을 갖고 싸우랍니다. 그리고 전략이 3번째가 보시지만, 스피드, 속도를 좀 조절하래. 속도라는 게 빠른 게 좋아요, 느린 게 좋아요? 적당한 게 좋죠. 맞습니다. 배구도 A킥이 있으면 B킥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손자병법엔 속도도 4가지로 나눠서 정리합니다. 가장 빠른 속도를 바람풍자, 바람처럼 빠른 속도라 그래요. 가장 느린 속도는요, 숲을림자, 숲처럼 천천히 갈 땐 또 천천히 가야 한대요. 그리고 가장 기습적인 속도는요, 불화자, 불처럼 치고 들어갈 땐 그땐 인정사정 보면 안 된답니다. 그리고 가장 움직이지 않는 속도도 있어요. 매산자, 산처럼 움직이지 말고 그대로 있어야 될 때도 필요하대요. 왜? 그래서 풍림화산 들어보셨어요? 때로는 바람처럼 빠르게 풍, 때로는 숲처럼 느리게 림, 때로는 불처럼 기습적으로 화, 때로는 산처럼 움직이지 말고 미동도 하지 마라 산. 어떻게 속도 조절 잘 하고 계십니까? 특히 연애하시는 분들 속도 조절 잘 하셔야 되는데 그냥 바람처럼 몰고 나가요? 산처럼 움직이지도 않습니까? 이 손자병법이라는 게 2500년 전 29살 청년 장군이었던 성이 손씨고 이름이 싸울무자 손무라고 하는 젊은 장군이 오나라의 장군이 돼서 군대를 이끌며 싸웠던 자기의 그 전쟁 기록을 6600글자로 기록한 겁니다. 거기에 핵심은 뭐예요? 전략적으로 싸우래요. 전략. 저는 그래서 정말 인생을 전략적으로 사시는 분 보면 참 지혜롭다는 생각이 들어요. 참 그때를 알아요. 장소도 압니다. 그리고 그 속도도 참 잘 알아요. 참 그렇게 지혜로운 분의 삶의 모습은 어떻게 보면 그게 바로 뭐예요? 정말 손자병법에서 꿈꾸는 가장 위대한 장군의 모습입니다. 그 제갈공명이 왜 그 적벽대전에서 25,000명의 병력을 갖고 조조하고 70만 대군하고 싸워서 이겼잖아요. 아니 25,000명이 70만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략밖에 없어요. 어떻게 이겼죠? 화공계요? 연환계? 반간계? 그보다 더 중요한 건 타이밍을 맞췄잖아요. 동남풍이 부는 그 타이밍에 불을 확 공격했으니까 그게 먹힌 거죠. 그래서 전략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높은 단계는 타이밍, 언제 나갈 거냐? 스페이스, 어디로 나갈 거냐? 스피드, 어떤 속도로 나갈 거냐? 손자는 얘기합니다. 나가라, 상대방이 의도하지 못한 시간에 출기불의. 들어가라, 상대방이 준비하지 못한 곳으로 공기불비. 그리고
전쟁이라는 것은 속도 조절이 가장 중요하다. 병자, 귀속. 이 세 가지가 손자병법에서 얘기하는 이 전략의 3대 축입니다. 전략적으로 싸우신 장군들 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분이 왜 이순신 장군 아시죠? 여러분들 이순신 장군 많이 배워보셨죠? 이순신 장군 앞에 붙이는 칭호 있죠? 왜? 무슨 이순신이요? 충무공 이순신은 신세대 분들 용어고요. 요즘 젊은 친구들한테 무슨 이순신이냐 그러면 다 불멸의 이순신이래요. 뭐 어디 대하 사극밖에 본 적이 없나 봐요. 그 불멸이란 뜻이 뭐예요? 왜 불멸의 이순신이에요? 아니 불자, 멸할 멸자 한 번도 진 적이 없어요. 이순신 장군은 거제도 옥포에서 시작하셔서 23번째 노량해전에 이르기까지 한 번도 진 적이 없이 전승을 이뤘습니다. 그래서 이순신 장군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불멸의 이순신입니다. 23전 23승. 쉬운 일입니까 이게? 어떻게 이렇게 가능했을까요? 이순신 장군은 어떻게 23번 싸워서 23번 다 이길 수 있었을까요? 첫 번째, 운이 좋았다. 운 좋으면 다 이겨요. 두 번째, 무기가 많았다. 세 번째, 군량미가 충분했다. 네 번째, 후방의 지원이 확실했다. 다섯 번째, 전략이 기가 막히셨다. 몇 번째요? 너무 잘 아시네. 사실 어떻게 보면 전쟁이든 인생을 살아가는 사업이든 결국 무슨 돈이 많다 그래서 운이 좋다 그래서 항상 이기는 건 아닙니다. 손자병법엔 전략이 있이 싸워야 그때그때마다 최적의 답을 찾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거제도 옥포라고 하는 첫 번째 전투에서는요, 타이밍이 기가 막혔어요. 왜 거제도 한번 가보셨나요? 그 대우조선 해양 주식회사가 있는 그 옥포만. 거기에 새벽 4시에 치고 들어갔습니다. 상대방이 전혀 예측 못했어요. 설마 새벽 4시에. 그래서 완전히 다 침몰시켰어요. 그리고 언제죠? 명랑해전. 적의 배는 133척이었고 이순신 장군은 13척밖에 없었어요. 이길 수 없는 전쟁입니다. 130대 13. 말 돼요? 어떻게 이겼어요? 스페이스, 공간을 잘 찾아냈대도요. 울돌목이란 공간 아세요? 그 공간은 적의 배가 한 대씩밖에 들어올 수밖에 없고, 그래서 13척의 배지만 하계 날개처럼 펼치고 있다가 한 대씩 들어오면 깨고 한 대씩 들어오면 깨고, 그러니까 13대 1로 계속 깬 거예요. 그러니까 바다에서 싸우면 130대 13인데 울돌목이란 스페이스에서 싸우면 13대 1로 변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공간을 잘 찾아냈기 때문에 이기신 거예요. 그래서 이순신 장군의 승리는 바로 전략에 있었다라는 게 모든 이순신 장군 연구하시는 전략가들의 기본적인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제가 하나 질문할게요. 이순신 장군이 그토록 탁월한 전략적 사고와 판단과 결단 그리고 실행을 할 수 있었던 그 기반은 뭐였을까요? 네? 병법을 줄줄 외우셨다. 스펙이 좋았다. 뭐 있을까요? 네? 병과급제를 1등으로 하셨다. 공부 잘하고 박사학위 많이 받고 라이센스 많은 사람이 전략 잘 씁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만요. 주식을 누가 잘하느냐? 원숭이하고 주식 전문가하고 시합했는데 원숭이가 이겼다며요. 이순신 장군이 그토록 기가 막힌 타이밍, 기가 막힌 공간, 그 적절한 스피드를 낼 수 있었던 건 손자병법으로 따지면 현장에 나가야 그 공간이 보인대요. 현장을 모르고는 그 전략이 나올 수가 없답니다. 그러니까 전략은 현장에서 나온대요. 그런데 그 현장은 누구 눈에 보이느냐? 여러분들 현장에 나가 있다고 다 보입니까? 어떤 사람 눈에 그 현장이 제대로 보이겠어요? 네? 절박하게 봐야 보인대요. 그냥 멍하니 보면 안 보인답니다. 좀 절박하게 바라봐야 공간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나라 축구 선수들이 절박하지 않게 뛰면 대충 뛰어요. 절박하게 뛰어야 이 공간 찾아가고 타이밍 읽어내지. 그 헝그리 정신이라 그러나요? 배부르면 못 뛴다며요. 다시 정리할게요. 이순신 장군의 승리는 어디서 왔어요? 현장에서 왔다. 현장은 누구 눈에 보여요? 절박해야 보인다. 마지막, 도대체 이순신 장군은 어떻게 뭐가 그렇게 절박했을까요? 이번 전쟁에서 이겨갖고 내가 별 하나 더 달겠다, 이런 절박감이었을까요? 어디 가서 그런 절박감이라고 얘기도 꺼내지 마세요. 그건 개인의 욕심이지 아무도 인정 안 해줍니다. 이순신 장군이 갖고 있었던 절박감은 뭐였겠어요? 손자병법에 딱 두 가지래요. 한번 크게 읽어보실래요? 보민, 보국.
너무 쉬운 말이에요. 보호할 보자 백성민자. 내가 여기서 절박한 이유는 나와 함께 싸운 조선 수군들을 끝까지 지키겠다는 절박감. 내가 여기서 절박한 이유는 나를 보낸 조국을 끝까지 지키겠다는 절박감. 이 절박감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승리해갖고 남한테 뭐 인사권자한테 잘 보여서 승진하겠다. 그거 어디 가서 절박감이라 그러지 말래요. 아무도 인정 안 하는 절박감이랍니다. 요즘 장군들이 이런 절박감이 별로 없다며요. 예? 밑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죽어가는데 먼저 도망가고. 왜 그런 사람이 장자리를 왜 붙어요? 장이란 게 뭐예요? 책임지는 사람 아니에요, 끝까지? 기가 막힌 타이밍, 공간, 속도를 만들어서 나와 함께하는 자들을 끝까지 생존시키고 나한테 투자한 사람들을 끝까지 망하지 않게 해주는 게 그게 진짜 기업인들이고 장군들 아니에요? 먹고 튀어요? 어느 분이 그러더만요. 미국 월가의 리만 브러더스 사태 기억나세요? 서프라임 모기지론 2008년도인가요? 다 스탠포드 대학 금융공학 박사들이었다며요. 근데 그렇게 훌륭한 인적 자원과 어마어마한 자본을 갖고 있던 그 투자은행들이 왜 망했답니까? 그들이 뭐가 그렇게 절박했대요? 그들의 절박감이 좀 달랐다며요. 그들이 절박한 건 개인의 욕심이었다며요. CEO는 스톡옵션에 절박했고, 임원들은 보너스에 절박했고, 직원들은요, 인센티브에 절박했다며요. 그러니까 그들은 나한테 돈 맡긴 사람에 대한 고민도 없고 내가 몸담고 있는 조직에 대한 고민도 없고 오롯이 뭐예요? 인센티브 보너스 받고 튄다 이 생각밖에 없었다며요. 먹튀.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만든 상품이 다 사람들을 망하게 한 거죠. 그 뒤로 왜 아이비리그 그 유명한 명문대학 총장들이 모여서 그런 얘기 했다 그러더만요. 우리가 잘못 가르쳐 내보냈다. 스펙을 가르치면 뭐하고 기술을 가르치면 뭐하냐. 내가 뭐하는 사람인지 기본을 안 가르쳤다. 그래서 그때부터 미국의 교육 과정이 완전히 방향이 바뀌었다 그러더만요. Back to the basics. 기본으로 돌아가자. 저는 요즘 인재들 보면요. 머리 좋고 무슨 토익 만점 많고 사실 그런 친구들보다는 좀 기본이 된 친구들이 있죠. 왜? 내가 회사에서 근무하든 아니면 어느 조직에 있든 내가 여기서 뭐하는 사람이지. 그런 고민들이 있잖아요. 왜? 나와 함께 싸우는 저 동료들 끝까지 같이 살아남아야 되고 내가 몸담고 있는 이 조직 끝까지 살려야 되고 그런 게 정말 뭔가 소명의식 아닙니까? 그런 절박감이 있었기 때문에 이순신 장군은 그 공간이 보이고 그 타이밍을 읽어내고 그 속도가 나왔다는 겁니다. 제가 언제 한번 어느 대기업 임원들하고 특강을 그 한산도 앞바다 건너서 한산도란 섬 아세요? 가보셨습니까? 통영에서 배 타고 지나가면 한산도라는 섬이 있어요. 거기가 원래 무인도였는데 이순신 장군이 왜 한산대첩이라고 아주 거대한 승리를 하고 나서 삼도 수군 통제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해군 총장이 돼요. 그래서 처음으로 그 무인도였던 한산도에 해군 기지를 만듭니다. 그래서 삼도 수군 통제사가 주둔하는 병영이란 뜻의 통영이란 이름을 그때 쓰기 시작해요. 통제사가 있는 주둔지란 뜻입니다. 거기 가보셨나요? 거기 가보면은 이순신 장군 유적지가 많이 있는데 거기 조그만 누각이 하나 있어요. 그 누각 이름 아세요? 한자로 써 있어서 잘 못 읽으시더라고. 수루. 그게 망본다는 뜻의 수, 그리고 집이란 뜻의 루, 망보는 집, 수루 있잖아요. 왜? 전망대 같은. 거기 올라가니까요. 이순신 장군이 거기서 밤새도록 고민하면서 쓴 시가 바다를 배경으로 현판에 걸려있더만요. 혹시 그 시 아세요? 예? 그거 아시는 분이 신세대인데 모르면 신세대고 어렸을 때 많이 배웠는데요. 예? 한산섬 달 밝은 밤에 수루에 홀로 앉아 큰 칼 옆에 차고 깊은 시름 하던 차에 어디선가 일성호 가는 남해를 끝나니. 들어보셨어요? 저는 옛날에 아무렇지 않게 그 시를 외웠었는데 현장 가서 보니까 왜 이렇게 가슴이 뭉클해지는지. 도대체 이순신 장군이 여기서 무슨 깊은 시름에 젖었길래 이 깜깜한 밤에 병사들 다 재워놓고 바닷바람 찬바람은 들어오는데 이 몇 평 안 되는 누각에 앉아서 뭐가 그렇게 시름에 젖었길래 이렇게 애가 끊어지는 시가 나오는가. 무슨 그렇게 시름을 젖었을까요? 예? 요즘 그렇게 시름 젖어본 적 없어요? 어떤 주부가 시름에 젖어본 적이 있대요. 그래서 어떤 시름이냐니까 그렇게 시를 읽더만 불 꺼진 거실에 나홀로 혼자 앉아 카드 명세표 앞에 놓고 깊은 시름 하던 저에게 어디선가 남편의 카드 긁는 소리는 남의 애를 끝나니 이러면서. 글쎄요. 애가 끊는, 애라는 게 이게 창자란 뜻입니다. 창자가 끊어지는 그 시름이 과연 뭘까라는 질문을
저는 이 시대 리더들이 하게 한번 질문하고 싶어요. 기업의 사장님이든 국가의 공직자든 하다못해 조그만 분식점을 여는 사장님이든 간에 그 깊은 시름의 본질이 뭘까? 어디에 줄 하나 잘 서갖고 뭐 승진할까? 아니면 여기서 내가 떼돈 벌었고 먹고 튈까? 제발 그런 고민하려면은 그냥 그런 거 하시면 안 돼요. 그냥 병사 하세요. 병사. 장군이 뭐예요? 하다못해 3명을 데리고 분식집을 해도 장군이에요. 장군이 뭐 하는 사람이? 다시 물어볼게요. 정리할게요. 나는 이 자리에서 나와 함께하는 자들을 살려야 될 책임이 있고 내가 몸담고 있는 조직을 굳건히 지키며 그 생존을 위해서 남들이 예상치 못한 시간에 준비 안 된 빈 곳을 찾아내서 그리고 남들이 예측할 수 없는 속도를 만들어 그야말로 성과와 전략을 짜서 크나큰 승리를 만들어내겠다라고 하는 그 기본 철학이 없이는 손자병법에서는 장군하지 말라는 게 아예 처음부터 시작부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손자병법에 아주 유명한 말이 있어요. 전쟁에 대한 손자병법의 정의가 13개 챕터의 첫 번째 편 1장 1절에 나옵니다. 한자로 돼 있어서 조금 막막하시겠지만 한번 읽어나 보시죠. 병자, 국지대사, 사생지지, 존망지도, 불가불찰야. 예. 전쟁이란 것은 나라의 가장 큰 일로서 사생지지, 사람이 죽고 사는 땅이기도 하고 존망지도 국가의 존망이 결정되는 길이기도 하고 그러니 불가불찰야니라 제때제때 하나라도 살피지 아니해선 안 될 것이다. 그러니까 대충 싸우지 말래요. 좀 고민하고 싸우랍니다. 전략을 세우고 정말 생존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내 순간순간 판단 결정을 대충 해서는 안 된다는 게 손자병법 1장 시계편 첫 구절입니다. 그래서 손자병법에는 이런 철학을 갖고 싸우는 사람을 진정한 장군이다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그래서 장군이 되려면 5가지 조건이 필요해야 돼요. 첫 번째는 뭔지 아세요? 한번 읽어보시죠. 지혜 지자, 실력이 있어야 된대요. 두 번째는 신, 자기 말에 나름대로의 소신이 있어야 된답니다. 세 번째는 인, 따뜻한 인간미를 갖고 있는 장군이어야 된대요. 네 번째는 용, 책임질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된대요. 5번째는 엄격한 조직 운영 책임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신, 인, 용, 이 손자병법에서 얘기하는 굉장히 중요한 장군으로서 가져야 될 5가지 조건인데요. 인사청문회 같은 거 하면 이 5가지를 한번 검증해 봤으면 좋겠어요. 실력은 있는가? 소신은 어떤 소신인가? 따뜻한 인간미는 있는가? 책임질 수 있는 용기는 되는가? 그리고 엄격한 룰과 시스템을 제대로 돌릴 수 있는 사람인가? 이거에 통과하면 인사청문회 통과시킬까요? 아닌가요? 토익 점수 몇 점 맞았는가? 어느 대학 나왔는가? 스펙은 얼마나 됐는가? 유학은 어디 갔다 왔는가? 그런 거 뽑았다가 문제 생기면 먼저 튀는 사람들 보면 참 우리나라 인재관 너무나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인재라고 하는 건 책임질 줄 아는 자이고 따뜻한 인간미로 주변 사람을 끌어안을 줄 아는 자이고 용기와 열정을 갖고 앞장설 수 있는 자이고 그리고 지혜와 명확한 분석과 판단력이 필요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손자는 진짜 장군감이고 아까 보민, 보국, 백성을 살리고 국가를 지키고 그리고 시간과 공간과 속도를 만들어내서 승리의 전략을 짤 수 있는 사람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장군의 덕목은 실력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실력이 어떤 실력이에요? 다시 한번 강조할까요? 병법이나 줄줄 외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론이나 줄줄 깨고 있는 그런 실력 아닙니다. 손자병법은 오로지 실력은 현장이에요. 현장. 그래서 손자병법의 현장을 4가지로 나눕니다. 이 4가지 현장을 완벽하게 장악하고 있어야 된다. 첫 번째, 산에서 싸우는 전투 현장에 대한 확실한 자기 나름대로의 장악력이 있어야 된다. 읽어보세요. 산전. 물에 빠졌을 때 남들은 답이 없다고 할 때 거기서 그 답을 찾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읽어보세요. 수전.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 아닙니까 이거? 왜 산전수전 다 겪었다는 얘기 있잖아요. 왜? 그 손자병법에 나오는 얘기예요. 어른들 많이 쓰잖아요. 왜? 산전수전 다 겪었다. 그 훌륭한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산에서도 싸워보고 물에도 빠져보고 택전, 늪에 빠져보셨습니까? 여러분들 인생의 늪에 빠져보신 분 계세요? 거기서도 흔들리지 않고 거기서도 공간을 확보하고 타이밍을 찾아내서 살아나올 수 있는 사람. 육전, 평평한 육지에서 누구 하나 도움 청할 데 없는 곳에서도 마지막까지 답을 찾아낼 수 있는 이런 실력이야말로 진짜 실력이지
어디 가서 라이센스 몇 장 있다고 실력이라고 외치지 말래요. 한번 읽어보세요. 산전, 수전, 택전, 육전. 어떤 분은 자꾸 공중전은 없냐고 저한테 물어보는데 그 당시 공중전은 없었습니다. 전 그래서 어떤 사람 만나면 일단 그 사람이 얼마나 현장을 제대로 알고 있는가, 전 그걸 첫 번째 조건으로 봐요. 어디 가서 학벌이나 얘기하고 뭐 라이센스 몇 개 있다? 그거 갖고 잘못 판단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한테 피해를 입히고 그 사람 믿고 투자했던 사람 쫄딱 망하게 만드는 사람 있으면 어디 가서 나 그런 스펙 있다고 얘기도 꺼내지 말아야 돼요. 철저하게 현장에 가서 가장 현실적인 대안을 낼 수 있는 사람이 지장, 실력 있는 장군이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장군의 조건은요, 어떤 소신을 갖고 있어야 되느냐? 신념. 아까도 얘기했죠. 손자법에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없다고. 백전불태. 100번 싸워서 100번 다. 우리 모두 지지 않고 우리 모두 살아남아야겠다는 소신을 가져야 된대요. 안 입을 자 위태로울 태자. 100번 모두 우리 모두 위태롭지 않고 다치지 않고 살아남자. 적어도 이런 소신이 있어야 밑에 있는 사람이 그를 신뢰한답니다. 생각해 보세요. 나 죽여놓고 혼자 승리하겠다는 사람 여러분들 같으면 쫓아다니겠어요? 저 사람은 나랑 같이 가겠다는 사람이다.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겠다는 그런 소신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야 사람들이 신뢰하고 그를 쫓아간다. 이게 장군의 두 번째 조건입니다. 상생의 소신을 갖고 있는가. 세 번째는요, 어지린 자, 따뜻한 인간미로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내고 있는가. 어지린 자, 인이란 게 우리가 왜 가끔 쓰지만 인자하다, 인자가 이게 뭐 관념적인 게 아닙니다. 아주 구체적인 거예요, 이게. 어지린 자가 뭐하고 합쳐진 거예요? 사람이네? 두이. 사람은 혼자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늘 항상 상대방과 공존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게 정말 따뜻한 장군은요, 병사들 먹여놓고 먹는 사람이에요. 그들 입혀놓고 입는 사람입니다. 그들 재워놓고 자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따뜻한 마음을 줄 아는 사람이죠. 이게 휴머니즘 네트워킹, 어지린 자 인이에요. 있는 거 제일 먼저 먹어요? 그러니까 가장 인자하신 분은 그냥 간단히 얘기하면 밥 먹고 밥값 제일 먼저 내시는 분이 가장 인자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인자함을 실천하려면 병법에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내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당신이 없으면 내 인생은 춥습니다. 이 마인드를 갖고 직원을 바라보고 고객을 바라봐야 된대요. 당신 없으면 내 인생 춥습니다. 한자로 뭐라 그래요? 읽어보세요. 순망치한. 순망, 입술이 없으면 치한, 이가 시리다. 이게 추운 겨울날 밖에 나가서 이 딱 깨물고 3분만 서 있으면 아는데 이가 아무리 지가 잘나서 기능을 발휘할 것 같지만 입술이 없으면 기능 정지랍니다. 어디 가서 나 이 잘났다고 그러지 말래요. 입술이 있기 때문에 이가 기능을 발휘한대요. 그러니까 항상 옆에 사람한테 고마워하래요. 그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잘 살고 있다고. 한번 옆에 분들한테 순망치한이라고 얘기해 보세요. 순망치한, 당신 없으면 내 인생 추울 뻔했습니다. 고마워요, 옆에 있어줘서. 아니에요, 없어져야 내 인생이 따뜻해져요. 참 그런 분들 보면 참 따뜻한 분들이에요. 그냥 출근할 때 맨 먼저 인사하는 그 경비 아저씨 보고 고맙습니다. 순망치한, 당신 없으면 내 인생 추울 뻔했습니다. 저녁에 누가 이 건물 지켰겠어요? 이 얼마나 따뜻한 장군의 아름다운 이 인자함입니까? 네? 저는요, 이런 정말 인격과 그리고 상생의 소신과 현장을 꿰뚫는 통찰력과 실력 가진 사람, 이런 사람이 손자병법이 꿈꾸는 진정 보국과 보민을 끌고 나갈 수 있는 진정한 장군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용기랍니다. 예? 이번 전쟁에서 지면 나부터 책임지겠다, 이런 용기, 그걸 뭐예요? 책임지겠다는 용기입니다. 왜 문제 생기면 전부 다 쟤 때문에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전부 다. 예? 장군이 책임 안 지면 누가 져요? 장군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책임지는 사람이지 책임 묻는 사람이 아니랍니다. 안 그러면 병사 하면 돼요. 병사는 가라는 대로 간 거예요. 장군은요, 끝까지 나한테 책임을 물으란 말이죠. 그래서 옛날부터 용장 밑에 약절 없단 말이 있어요. 책임지겠다는 사람 밑에 비실거리는 병사 없다는 얘기 있습니다. 어질고 따뜻한 장군 밑에 배신자 안 나온대요. 현장을 깨고 있는 장군 밑에 깨부리는 병사 있을 수 없대요. 다시 말하면 뭐예요? 밑에 사람이 배신을 때리든 겁쟁이든 꾀를 부리든 그게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래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몰인정하고 현장도 못 꿰뚫고 있고 지 혼자만 살겠다 그러고 책임을 안 지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폴레옹이 왜 손자병법에 가장 심취했던 사람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서양의 나폴레옹 아시죠? 그 나폴레옹 병법에 그런 얘기 나와요. 예? 어느 군대든 문제 사병은 없다. 있으면 문제 장교만 있을 뿐이다. 이 말 이해 들어오세요? 제가 그걸 어디 가서 한번 학부형들한테 얘기했는데, 예? 어느 가정이든 문제 학생은 없다. 있으면 문제 학생이 있을 수밖에 없는 가정 분위기를 만들어 놓은 책임 안 지고 내 자식 뭐 하는지 모르고 그런 문제 부모만 있을 뿐이다 했다가 별로 안 좋다 그러더라고요. 다섯 번째는요, 엄격한 조직의 룰과 시스템을 돌릴 수 있는 마인드가 있어야 된답니다. 조직이란 게 뭐예요? 전쟁이라는 게. 엄격한 룰이 필요해요. 뭐 오른팔이니까 봐주고 이번엔 예외니까 그건 군대가 아니죠. 그래서 조직이라고 하는 건 반드시 공평하게 적용될 수 있는 룰이 필요하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 삼국지에 나오는 뭐예요? 그죠? 제갈공명이 왜 오른팔 마속의 목을 쳤던 그 뭐라 그러죠? 읍참마속 기억하시죠? 어떤 내용이에요? 제갈공명이 오른팔 마속을 가정성 전투에 내보냈어요. 300명을 죽고는. 그리고 다짐을 받았죠. 너는 복음노니까 지키기만 하고 절대 나가선 안 된다. 나가면 너는 벌을 받을 것이다. 이 마속이란 젊은 장군이 이게 혈기가 왕성해갖고는 사마이라는 친구한테 꼬임을 당해서 복음노를 놔두고 나갔다가 다 말아먹고 성 하나 다 뺏기고 혼자 살아서 돌아온 거 아니에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인사권자가? 예? 병력들 다 잃어버리고 혼자 살아 돌아온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고민이 많았죠. 이 오른팔을 살리자니 조직의 시스템이 깨지고 조직의 시스템을 찾자니 오른팔은 죽여야 되고 그때 마속이 먼저 목을 내밀어요. 당신의 고민할 게 아니라 내가 먼저 고민하겠습니다. 그래서 삼수변의 설립자 읍참마속의 읍은 그러니까 울긴 우는데 눈물 안 흘리고 우는 때는 우리 읍이라고 불러요. 눈물 흘리면서 우는 걸 곡한다 그래요. 곡. 운다는 뜻인데, 그러니까 눈물 없이 흐르는 거예요. 칵 하면서. 그래서 읍참마속, 소리 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마속의 목을 참수하는 읍참마속 역시도 정말 장군이 어때야 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여기서 장군이라는 게 손자병법에서 무슨 군대 장군을 얘기하지만 요즘 시대는 다 한 분 한 분이 장군이에요. 물어볼게요. 책임질 사람 없어요? 요즘 시대는 한 분 한 분이 다 장군이라도요. 전 그래서 비록 2500년 전 얘기지만 이게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가 되어야 됩니다. 그 제일동포 손정희 씨라고 있어요. 일본에서 현금 동원 능력이 가장 많다 그러시더만요. 그분이 손자병법에 아주 달통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쓴 책 보면요, 난 19살 때 집 나와서 지금의 내가 있기까지 가장 나에게 큰 영향을 준 게 손자병법이었다. 그리고 하루에도 몇 번씩 이 5가지 장군이 가져야 될 조건을 스스로 외우면서 잠이 든대요. 나는 지금 산전수전, 택전육전 현장에서 고민하고 현장에서 답을 찾고 있는 사람인가? 난 나 혼자만의 승리가 아니라 내 주변과 같이 살아남겠다는 상생의 소신으로 그들의 신뢰를 끌어내고 있는가? 난 따뜻한 인간미로 내 주변 사람들에게 먼저 마음을 열므로써 그들의 마음을 얻어내고 있는 자인가? 난 용기와 책임감을 갖고 어떤 문제든 내가 책임지겠다고 외칠 수 있는 사람인가? 그리고 공과 사를 구별하며 엄격한 룰과 시스템을 제대로 적용시키고 있는가? 지신, 인용, 엄. 전 그분이 왜 그렇게 손자병법을 좋아했을까 한번 고민해 본 적이 있는데 아무래도 답이 안 나와서 결론이 그분 성이 손씨뉴가 가장 크지 않을까. 그래서 손자병법은 이런 철학과 이런 전략과 이런 덕목을 가진 장군이 현장에 나가면 현장의 분위기가 바뀐대요. 그걸 손자병법엔 형세가 바뀐다 이런 얘기예요. 형세. 형, 스트럭처, 구조가 바뀐대요. 세, 컬처, 분위기가 바뀐대요. 그래서 손자가 꿈꾸는 가장 위대한 조직의 형세가 있어요. 가정에도 그 가세가 있습니다. 가세. 가세가 기울면요, 애들 눈빛도 풀려요. 회사에도 사세가 있습니다. 그 회사의 분위기가 있어요. 그걸 기업 문화라 그러죠. 코퍼레이트 컬처라 그러죠. 그래서 정말 훌륭한 사람은 어딜 가든 그 조직의 분위기를 만들어내요. 구조를 짜냅니다.
그래서 손자병법은 어떤 형세를 만들어내야 되냐라고 하는 질문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들? 손자병법은 오로지 하나예요. 그 조직이 정말 좋은 분위기라면 한번 읽어보실래요? 상하동욕. 조직의 상층부와 하, 저 밑에까지 같을 동자 하고자 할 욕자, 같은 욕심, 같은 목표, 같은 꿈을 꾸고 있는가? 똘똘 뭉쳐있냔 말이죠. 그게 가장 좋은 분위기래요.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겠다는 마음으로 같은 배 타고 있는가? 이런 형세만 만들어낸다면 그 가정은 간대요. 그 조직은 간답니다. 당장 돈이 없고 당장은 물자가 모자라도 똘똘 뭉친 조직이 무너지진 않는데요. 그래서 왜 그 손자병법에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왜? 5월 동주란 말 들어보셨죠? 오나라 월나라가 서로 원수지간이지만 동주, 같을 동자 배주자 어떻게 하면요? 같은 배 타는 순간 그들은 형제가 되고 가족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배를 태우는 거야말로 가장 좋은 형세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닌가요? 자금이 있어야 이깁니까? 무기가 있어야 돼요?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똘똘 뭉치는 분위기. 전 대한민국도 똘똘 뭉치면 이깁니다.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하다못해 축구 대표팀에 나가서 감독 23명의 선수들 똘똘 뭉치면 세계 4강도 간대도요. 그걸 뭉치게 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이 정말 위대한 장군이에요. 우리 어렸을 때 배우지 않았어요? 집안이 똘똘 뭉치면 그 집안 한 일마다 잘 된다? 한자로 뭐라 그랬죠? 가화 만사성. 그거 들어보셨죠? 그게 뭔 뜻이에요? 가화. 집안이 화목하고 똘똘 뭉치면 만사오케이란 뜻 아닌가요? 손자병법은 그래서 그 유명한 상산의 소련이란 뱀 얘기를 시처럼 읊습니다. 12번째 편 모공편. 장샨 상산의 소련이란 뱀이 산다. 불사지사야라 영원히 죽지 않는 불사의 뱀이다. 격기수 증미지어 격기미즉 수지라. 누군가 뱀의 머리를 때리면 꼬리가 와서 들려주고 누군가 뱀의 꼬리를 때리면 머리가 와서 또 구해주느니 상산에 사는 소련이라는 뱀은 영원히 죽지 않는 불사의 뱀이 되는 것이다. 이게 손자가 꿈꾸는 가장 위대한 형세입니다. 여러분들 가정 그렇게 똘똘 뭉쳐 있습니까? 여러분들 회사 그렇게 똘똘 뭉쳐 있어요? 어떤 분이 이거 해보래요, 쉬운가? 하다못해 3명 데리고 분식집 하더라도 주인, 주방장, 서빙, 배달 다 똘똘 뭉치기가 쉽지 않대요. 주방은 쉬고 싶고 뭐 배달은 튀고 싶고 서빙은 놀고 싶고 참 같은 배 태우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장군은 늘 항상 자기를 낮춰야 돼요. 저 밑에 사람을 지시한다고 따라오는 게 아니라 항상 그 사람 눈높이에서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손자병법에서 얘기하는 승리하는 조직의 첫 번째 형세입니다. 두 번째는요. 어떤 분이 그래요. 이순신 장군이 23번 싸워서 다 이긴 건 아주 간단한 이유가 있대요. 그래서 그게 뭡니까 하니까 혹시 들어보셨어요? 질싸움은 안 하셨대요. 참 명답입니다. 맞아요. 이순신 장군 질싸움 안 했어요. 나중에 삼도수군 통제사가 돼서 400척 넘는 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생포에 있었던 왜구를 갖다가 치라고 하는 선조대왕의 명령에 노라고 인사권자에게 노라고 외쳤습니다. 왜요? 내가 비록 당신한테 노라고 외침으로써 내 계급장은 띄어질지 모르지만 승산 없는 게임엔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승산, 이길 승, 계산할 산, 손자병법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승산을 분석해 보래요. 그래서 아니면 이건 들어가면 안 된답니다. 아니 질싸움은 하지 말아라. 다시 말하면 싸우기 전에 이미 이길지 질지 판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길 싸움이면 간다는 거죠. 이기지 못할 싸움이면 이길 수 있는 형세를 만들어 놓고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손자병법에 유명한 말이 있어요. 먼저 선 이길 승. 먼저 승리를 만들어 놓고 구할 구 싸울 전 그 다음 전쟁에 붙으래요. 이게 이기는 군대의 특징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선승구전. 그럼 지는 군대의 특징은요. 먼저 싸우고 그 다음부터 이길 방법 찾아요. 선전구승. 쉬운 얘기 같지만 그거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들 다 감정에 이렇게 막 얽매여 있고 하기 때문에 철저하게 분석들이 잘 안 돼요. 이성적이고 전략적이고 합리적으로 사고하는 조직의 형세를 만들어내면 그 조직은 이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판단해갖고 이길지 질지 승산이 분석이 되면 공격할 때는 공격하고 기다릴 땐 기다리고 안 되면 튈 때도 필요하대요. 안 되면 튀어라. 뭐예요? 여러분도 아시죠? 36개? 주랭랑이라는 말은 없고요. 36개는 게 36가지 전략을 모아놓은 책인데 그중에 마지막 36번째가 주위상계입니다. 도망갈 주, 될 위, 윗상.
도망가는 것도 상책이 되리라. 주위상. 한자 잘 모르시는 분은 그냥 주행랑 이렇게 읽으신 분들이 많아요. 전 모르겠어요.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들 꼭 돌격할 필요만은 없어요. 안 되는 게임에 억지로 갈 필요도 없습니다. 때로는 기다릴 때도 필요해요. 인생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좀 힘들고 승산이 없으면요, 잠깐 물러나는 것도 그것도 전략이에요. 초안전쟁에서 항우가 그걸 못했잖아요. 해화성 전투에서 깨지고 도망만 갔어도 이겼을 텐데, 그건 너 죽고 나 죽자 하다가 결국은 스스로 죽어버리고 그 사람한테 투자했던 초나라 사람들은 다 망하게 만들고, 나중에 그 두목이라고 하는 이 전략가가 그 항우가 주었던 까마귀 오자 5강을 지나가면서 그 얘기를 하잖아요. 왜? 항우야 이놈아, 네 혼자 죽는 건 멋있지만 너한테 투자한 놈은 다 망했다 이놈아. 승패병가 불가기요. 시를 하나 썼어요. 승리하고 패배하는 건 병법의 최고 전문가라도 예측할 수 없는 법. 포수인치 시나 마라. 때로는 부끄럽지만 그 부끄러움을 쌓아안고 잠시 물러나는 것도, 이것도 인생의 가장 큰 남아의 한 방법이다. 강동자재 다재준인데, 후방에 가면 얼마든지 뽑았을 수 있는 병사들이 널려 있는데, 권토중내 미가지라. 권토중내라는 말이 여기서 나왔어요. 다시 한번 제기하여 흙먼지 이렇게 하며 다시 올 생각을 왜 못했냐 이놈의 항우야 라고 외쳤던 그 시가 바로 그 항우에 대한 아주 시입니다. 어떻게 요즘 여러분들 인생 공격해야 될 때예요? 잠시 쉬어야 될 때입니까? 아니면 잠깐 뒤로 두 발짝 물러날 때예요? 그렇다고 계속 물러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작전상 후퇴요. 나 이거 멋진 전략이에요. 가끔 신문 읽어보면 M&A 합병해서 망한 사람들 많아요. 무조건 공격하고 무조건 먹으려고 그러다가, 어떤 조직 가보니까 그때 그 M&A 합병 시대 자기가 계약금을 갖다가 3천억을 넣어놨는데 그걸 포기하고 빠졌대요. 근데 그 빠진 게 얼마나 잘 됐는지, 그거 만약에 먹었으면 그 회사는 다 망했다는 거예요. 직접 회장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굉장히 큰 M&A 합병전이었는데 3천억을 잃었지만 그게 남는 장사였대요. 이해 가요? 내 돈 3천억 넣고 포기한다는 게 쉬워요, 그게? 지금도 송사 중입니다, 거기가. 그거 엄청난 거예요. 판단해서 안 되면. 그래서 손자병법에 그런 말이 나와요. 진불구명이라. 진격을 명령하며 남의 칭찬과 명예를 바라지 마라. 내가 지금 돌격명령 내리는데 남한테 폼 잡으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후퇴를 결정하며 죄를 피하려 하지 마라. 남한테 문책당할까 봐 주춤거리는 것도, 그것도 인생에서 가장 나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오로지 진격과 후퇴의 판단, 인생 기준은요, 남의 칭찬과 비난? 그게 무슨 관심이 있어요. 오로지 나와 함께하는 자들과 같이 살아남아야 된다. 내가 몸담고 이 조직을 끝까지 살려야 된다. 내 가정 끝까지 지켜야 된다. 그 고민에 의해서만 공격과 후퇴를 결정하지, 남의 눈치 보고 남의 칭찬과 비난에 연연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좀 손자병법이란 2500년 전 얘기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시대에 우리들이 살아가야 될 철학들이에요. 우리는 똘똘 뭉쳐 있는가? 우리는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고 있는가? 우리는 주변과 따뜻한 인간미를 교감하고 있는가? 특히 우리는 같이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정말 그 위대한 공감대를 유지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은 손자가 꿈꾸는 아주 이 전쟁터에서 살아남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전략이라고 얘기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 글귀 하나 하고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좋아하는 글귀인데 혹시 이거 들어보셨어요? 읽어보세요. 전승불복. 제가 손자병법에 나오는 수없이 많은 그 고전 문구 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예요.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해서 안 입을 자 반복할 복자, 그 승리가 2번, 3번 반복되는 것은 아니다. 이게 뭔 뜻이에요? 축구 경기 한 번 이겼다고 계속 이겨집니까? 그러면요, 뭐가 문제예요? 사람들은 승리했다고 생각하는 순간 이게 영원히 계속될 줄 알고 착각에 빠져요. 어제 싸웠던 그 공간에서, 어제 느꼈던 그 속도로, 어제 찾았던 그 타이밍에 똑같이 오늘 나가서 싸우면 당연히 지죠. 내일은 새로운 속도가 나와줘야죠. 새로운 공간이 찾아줘야죠. 새로운 이 타이밍이 읽어줘야죠. 그래서 전쟁에서 한 번 이긴 건 절대 이긴 게 아닙니다. 새로운 승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변화하래요. 그래서 손자병법의 가장 핵심 단어는 그거예요. 승리는 영원히 반복되지 않는다. 그러니 승리했다고 자만하지 말고 늘 나를 낮추고 늘 새로운 공간으로 항해하라. 늘 새로운 타이밍을 찾아내라.
늘 새로운 속도를 만들어내라. 엘빈 토플러도 그대로 뺏겼더만. 부의 미래란 책에서. 스트레칭 스페이스, 새로운 공간을 확보하라. 리어레인징 타임, 새로운 스피드를 만들어내라. 리트러스트 날리지, 그동안 내가 알고 있던 지식을 부수고 새로운 지식으로 무장하라. 손자병법 뺏긴 사람 한둘이 아니에요. 피터들 것도 다 뺏겨서 보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들하고 이 손자병법이라고 하는 아주 오래된 인문 고전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떤 철학을 갖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한번 좀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요즘 난세라 그러죠. 난세가 뭡니까? 도대체 이게 정리가 안 되는 시대예요. 그래서 난세일수록 우리는 기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기본이란 게 뭐예요? 바로 고전, 인문학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경제가 함께 인문학이 만나는 프로그램도 결국 이 난세에 우리가 기본이 뭔가에 대한 고민 때문에 아마 이런 손자병법이라는 책을 꺼내게 된 것 같아요. 고전이란 게 뭐예요? 오래 묵은 거기 때문에 이게 검증된 겁니다. 발효과학 아시죠? 베스트셀러는요. 베스트셀러에 그야말로 많이 팔렸다는 것 이해는 아무 의미도 없어요. 옛날에 부자 아빠라는 책 베스트셀러 있었죠? 그거 쓰신 분 파산했다며요. 그때 부동산 경매가 대세였지만 지금은 아니잖아요. 그 베스트셀러는 트렌드를 반영하니까. 전 그래서 이 시대 많은 분들한테 좀 기본으로 돌아가자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혹시라도 이 방송 보시는 분이 있으면 기본이 뭐지? 결국은 기본은 성실, 정직, 뭐 이런 것들이야말로 이 시대가 요구하는 가장 큰 승리의 원칙이 아닌가 싶습니다. 손자병법, 비록 2500년 전 아주 오래된 얘기지만 그 오래된 얘기 속에서 이 시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한번 답을 찾아보는 그런 시간이 됐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